반갑습니다. 김남준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게 아마 2005년인가 6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국 기자였었고 당시에 그는 성남의 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방송 뉴스 인터뷰를 하려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앉자마자 막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인터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방송 못 나갑니다. 속도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톤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무슨 말인지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 참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거칠었는데 이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섰는데 누가 봐도 떨어질 후보였습니다. 당시 조직세도 그렇고 인지도도 그랬고. 그런데 선거 현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2010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선거를 전담해서 취재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크맨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약집을 냈는데 보통 팜플렛으로 집에 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공약집이 아니라 책을 발간을 한 거예요. 총 3개 구가 있었는데 그 3개 구, 그 다음에 31개 동, 각각의 공약, 그 다음에 연령대별의 공약 등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면 당선돼도 문제겠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2010년 선거에서 그는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직후에 개표 방송을 할 때 저는 그의 선거 사무실에 있었고 당선 확정 인터뷰를 직접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공약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공약집을 꺼내면서 이 책에는 당신이 약속한 그 공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미로 책에 생방송 중에 사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시 이재명 당선인은 그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보란듯이 서명을 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윈선 5기 성남시정의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은 97%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습니다. 2014년이 됐죠. 제가 성남시 대변인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무대 왼쪽으로 약 15m 떨어진 대형 환풍구에 올라가 있던 관람객들이 덮개와 함께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판교 환풍구 사고라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6분이 목숨을 잃었고 축제의 현장이 정말 비극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저는 그와 함께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꺼내고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구조가 왜 이랬는지, 무엇부터 수습해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끝까지 수습하는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행사 주관 측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성남시는 사고 발생한 지 72시간 만에 유가족과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사고 발생 4일째인 오늘 새벽 3시 20분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제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판교 사고는 여전히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동시에 또 그와 저를 동지의 관계로 인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난관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2016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들끓기 시작을 했었죠.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여러분! 탄핵 정국 이후에 그는 대선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겠죠. 진정성은 넘쳤지만 조직도 전략도 인력 경험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족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었는데 후보 발언들을 제가 직접 가서 속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쓰고, 또 기자들과 그 와중에 통화도 하고, 인터뷰 일정도 잡고, 이런 것들을 혼자 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경선 결과는 졌죠. 그런데 그의 낙선 연설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발길을 되돌리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8년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성남시장의 성과를 발판으로 또 최대 유권자를 가진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그의 무대는 성남에서 경기도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시절을 떠올리면 이것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여사님과 단 둘이 정말 수행 아무도 없이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경기도 곳곳의 계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수행원도 없고 그렇게 직접 현장을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더라. 불법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을 때 경기도는 라이브 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해당 토론을 중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여느 공무원들은 반대를 했었죠. 왜냐? 충돌 장면이 그대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때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셌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더 라이브여야 합니다.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화난 거 아니에요.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그 결과 개복 정비는 강압적인 행정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입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검사 출신, 약 0.7%,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최저격차의 패배였습니다. 통렬한 패배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기양 보궐선거를 치르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적 제거에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모든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압수수색 300번,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을 했고 측근들 연이어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소가 되는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단식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수많은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살고자 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다. 저는 단식 기간 내내 그 당대표실, 단식하고 있는 당대표실 옆에서 마룻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잤습니다. 그의 방에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했냐? 왜 그걸 하고 싶었냐?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밤은 숨이 붙어 있구나. 그걸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였죠. 단식 10일차에 검찰은 전격적으로 소환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단식으로 취약해진 신체와 정신, 그 틈을 파고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검찰 행위에 저는 동행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차에 오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긴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새해 첫 일정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대표 정무실에 있었고 부산으로 내려간 팀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야심차게 이제 첫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대표님이 쓰러졌습니다. 목에 칼을 찔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몸의 감각들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차를 몰면서 달려갔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 살아만 있어달라.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졌고 저는 서울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의 첫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밖으로 나갈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메시지를 제안했습니다. 죽이는 정치를 끝내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렇게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세상에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같은 해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한번 안아주려. 아이들을 한번 안고 저는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수행비서와 통화를 하면서 당대표 위치를 확인을 했는데 이미 자택 나와서 유튜브 라이브를 키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가 국회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청 진입 루트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에도 있었다가 밖으로도 나와서 숨었다가 여러 군데에서 피하다가 본청 루트를 확보해서 어느 타이밍이 좋을지를 고려를 했었던 거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본청 진입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계엄 해제 포기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한 2년 전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리고 저도 개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더 먼저 마음을 열고 아니 어쩌면 이미 결정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상대 후보가 고발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상대 당이 고발을 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저로서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개항은 그냥 저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개항 주민들이 제보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아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이재명은 계양을의 국회의원이 됐고 저는 그 계양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이게 보궐선거여서 바로 임기 시작이었어요. 저도 바로 계양을 보좌관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계양에서 그와 저의 여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저는 곧바로 제1부속실장이라는 일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에 있는 공약들, 정책들 이런 것들 잘 좀 챙겨봐라.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못 끝내고 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출발선에서 임기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곳 계양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품어주는 곳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베풀어주시고 품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남게 해준 것. 그래서 저는 이곳을 운명의 도시 이렇게 감히 불러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이 이곳 계양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곳 계양에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저의 진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